자, 반갑습니다. 수질관리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도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수질관리기술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오늘 수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시간이 되면 그 수업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질관리기술사는 뭐 따로 이 수질관리기술사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쪽에 수처리라든가 이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쪽을 시험 보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상하수도 기술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자격증을 따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도전해서 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 합격자들 중에는 둘 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죠. 그 중에는 상하수도 기술사를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수질관리기술사를 또 도전을 해서 이 상하수도 기술사 면접이 합격하기 전에 먼저 수질관리기술사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계십니다. 상당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수질관리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대로 상하수도 기술사도 이제 같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두 과목이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물론 그 수질관리기술사에서 다루는, 즉 상하수도에서 다루지 않고 또 상하수도에서는 다루지만 수질관리기술사에는 다루지 않는 그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중복되는 이유가 상하수도 기술사는 기존의 국토부 자격증이었죠. 즉 토목 쪽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 토목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질관리기술사는 환경부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부처가 다른 이 자격증이긴 한데, 자, 두 문제에서 이 출제 범위, 우리 공단에 들어가 보면 그 두 문제에 대해서, 그 두 과목에 대해서 출제 범위가 나와 있죠. 그 출제 범위를 보면 한 70% 정도가 겹칩니다.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출제된 시험 문제를 봐도 그 유형이 상당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출제위원들을 잘 보면 다 대학 교수들이죠.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들인데, 현재 그 대학에 보면 토목과하고 환경과가 합쳐져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기술사와 수질관리기술사 출제위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두 과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수질관리기술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질관리기술사 쪽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관리기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보면, 자, 먼저 강의 이 자료를 먼저 보면 주 본서. 자, 그래서 수질하고 상하수도하고 겹치기 때문에 본서는 상하수도 기술사 자, 21세기 상하수도 기술사, 우리 상하수도 기술사에서 다루는 본서죠. 자, 예문사에서 나온 요 책을 본서로 참고를 하고요. 요걸로 수업을 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수업은 별도로 강의 노트를 제본을 해서 학원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참고하는 데는 주로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사라고 제목은 돼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수질관리기술사하고 그에서 다룬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책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도 뭐 시설 기준이라든가 각종 지침들 이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강의 노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수질 및 수자원 관리, 그 전체 구성이 수질 및 수자원 관리와 그 다음 토양,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에 대해서 다루고요. 자, 그 다음 뭐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그 내용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출제가 되죠. 자, 다음 정수 처리. 자, 정수 처리. 이 부분은 상하수도 기술사하고 중복이 됩니다. 물론 그 출제된 유형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다음 합폐수 처리입니다. 자, 합폐수 처리. 상하수도 기술사에서는 폐수는 다루질 않죠. 뭐 일부 다루긴 합니다만, 우리 수질관리 기술사에서는 요 폐수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슬러지 처리가 있죠. 자, 합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그 내용, 그리고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이 처분, 그죠? 중간 처분, 최종 처분, 이와 같은 처분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자원화가 있습니다. 자, 자원화. 그래서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러지 처리 부분도, 이 부분도 상하수도 기술사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송.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로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 관로에 대한 내용하고 이 안에는 우리 관로의 부속 설비 중에 하나인 펌프 설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펌프 관련돼서 뭐 전기, 개장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자, 상하수도 이송, 이 부분도 우리가 상하수도 기술사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상하수도 기술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실제 상하수도 기술사 보면 출제되는 이 빈도도 이 상하수도 이송 쪽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인데, 이 수질관리 기술사는 이 부분은 상하수도 기술사에 비해서는 좀 적게 출제되고, 출제 빈도도 전체 비중에 비하면 좀 낮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 환경 관련 각종 계획. 자, 계획 및 제도. 자, 요 부분이 수질관리 기술사하고 상하수도 기술사하고 다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수도 기술사에서는 이 환경 계획 쪽이 아니라 이게 상하수도 계획이죠. 상수도 쪽에서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가, 하수도 쪽에서는 하수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물재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상하수도와 관련된 계획이라고 하면 수질 관리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환경 전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각종 환경 관련된 제도,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하수도와 크게 다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 바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자, 요 부분이 상하수도 기술사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이쪽에서 좀 출제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이 다루는 내용도 이쪽이 상당히 상하수도 기술사보다는 넓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요게 출제가 되죠. 상하수도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정수 처리, 하수 처리, 이거는 중복이 됩니다. 내용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 수질관리기술에서는 폐수 부분이 추가가 되죠. 자, 그래서 폐수에 대한 부분, 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 산업 폐수 등을 얘기하는 거죠. 산업 폐수, 뭐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폐수에 대한 부분 추가되고, 다음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이 부분은 공통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송은 우리가 상하수 기술사보다는 좀 비중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경 쪽에 보면은 우리가 상하수도 계획 쪽은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요. 수질관리 기술사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는 대신 다른 환경 관련 계획 이쪽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하수도 기술사와 비교하면 뭐 좀 범위가 넓고 좀 더 토목 부분은 좀 빠집니다만은 좀 더 넓고 좀 깊이가 더 있어 보입니다. 더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깊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단답형 10분, 그 다음에 서술형 기껏해야 25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깊이가 있어도 조금 더 깊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 크게 그 시험 유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가 상하수도에서는 주로 이제 4교시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수질관리기술사는 좀 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4교시에 뭐 3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술형 2, 3, 4교시에서 가리지 않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작년, 한 재작년 정도부터 보면 계산 문제 출제되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계산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최근 한 2, 3회 정도에서 특히 상하수는 더 하고요. 보면 계산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의 차이점도 거의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질관리 기술사를 도전하시는 분이나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를 도전하시는 분, 어느 분이든 다 하나만 도전할 것이 아니라 둘 다 도전해서 공부하는 김에, 나중에 다시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하는 김에 둘 다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고요. 또 우리가 상하수도를 먼저 1차를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면접 준비를 하죠.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수질관리기술사 내용 중에 이 부분, 환경 관련 각종 계획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들이 면접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기술사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질관리기술사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면접에 도움이 되는, 실제 그렇게 해서 수질관리기술사를 상하수도 기술사 면접 준비하다가 수질관리기술사 먼저 따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수질관리기술사에서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 범위만 먼저 살펴봤는데, 그럼 그 이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수질관리기술사하고 상하수기술사하고 뭐 겹치기 때문에 상하수기술사에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도 다루는 그 내용입니다만, 이 전체 우리가 상하수도 그리고 수질을 총망라한 전체 그 순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먼저 자, 하천이 있죠. 자, 하천. 하천에서 우리가 물을 취수를 해서 정수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정수장으로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데, 정수장에서 그래서 그 하천의 물, 또 하천이 아닐 수도 있죠.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강변저가수가 될 수도 있고, 복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각종 수자원, 그 하천 또는 수자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수자원에서 우리가 취수를 하게 된다. 바로 취수. 그리고 정수장까지 물을 이송하는 과정, 우리가 도수라고 하죠. 그래서 취도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수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수장에서는 이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그 다음에 각 가정에 공급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 배수지로 물을 보내게 되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송수라고 합니다. 자, 송수라고 하고, 자, 그 다음 각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업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산업시설, 그죠? 공업용수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배수지에서 배급수를 통해서, 자, 배급수를 통해서 가정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다시 그 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물을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오수로 나오게 되죠. 오수. 자, 오수로 오수가 돼서, 오수든 하수가 돼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하수 처리장에서는 물을 다시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하천으로 되돌려주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하천에 있는 물은 다시 우리가 취도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사용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전체가 하나의 이 과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수단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물이 예를 들어 조류가 다량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수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정수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물은 바로 우리가 급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조류는 왜 발생을 한 거냐 보면 다시 하수 처리장에서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각종 오염물질, 영양염류들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조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전체가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수질관리기술사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 가정으로만 물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산업시설이 있다라는 거죠. 산업시설. 자, 산업시설로도 자, 물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공업용수는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하수 처리장이 아니라 폐수 처리장. 공공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여기서 다시 하천으로
순환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산업시설에서 이와 같이 공공폐수 처리 시설로, 공공폐수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배출하는 시설들도 있죠. 그래서 직접 배출이 되거나 이와 같이 공공처리 시설을 거쳐서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가축분뇨, 그죠? 자, 이런 것들도 같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된다. 물론 처리를 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그 정수장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그 수돗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물이 다시 하천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고요. 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빗물이 있죠. 빗물. 이거는 오수고, 이거는 폐수. 빗물이 있다라는 거죠. 빗물. 자, 이 빗물은 별도의 오수관이 아니라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는 그 우수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노면을 통해서 하천으로 쓸려 들어가기도 하겠죠. 자, 여기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뭐 빗물이 깨끗하면 다행이지만 노면을 쓸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오염이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염원, 얘를 우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한다. 비점오염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수질관리기술사에서는 이 점오염원, 이 점오염원도 중요하지만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비점오염원, 그 비점오염원이 결국 하천에 부영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자주 된다. 자, 전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쭉 보면 전체 범위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이 그림 전체에다가 이 수질관리기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수자원, 수질 이쪽부터 보면, 자,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이 하천에서 우리가 물을 치수하게 되는데, 그 치수하는 물, 그 물의 수질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자, 수질 항목, 각종 기본적인 수질 항목도 있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질 항목이라고 하면은 뭐 BOD, COD, 뭐 TOC, 뭐 TNTP, SS, 뭐 탁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뭐 질소, TN, 그리고 뭐 경도, 대장균, 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반 수질 항목은 우리가 정수 처리 시설에서 그 특정 물질을 가지고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을 통해서, 처리 공정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특정 수질 항목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화학 물질이라든가 또는 미량 물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수질 항목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물질들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생물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바로 독성을 갖게 되는데, 그 독성에 대한 부분, 바로 생태 독성. 자, 생태 독성에 대해서도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 생태 독성, 이 부분이 수질관리기술사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생태 독성은 우리가 단기 독성입니다. 즉, 우리 물벼룩과 같은 그런 지표 생물을 가지고 대상 물을 거기다가 물에다가 지표 생물을 넣어서 관찰을 하는 거죠. 하루 정도 관찰을 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저해를 받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독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고, 자, 요 생태 독성, 이런 단기 독성 외에도 장기 독성이 있죠. 만성 독성.
자, 이 만성 독성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든가 우리 팝스 물질이라고 보통 하는데, 팝스 물질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뭐 DDT라든가 아니면 다이옥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다음 내분비계 장애 물질. 우리 쉽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은 물질들에 의한 만성 독성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수질 항목 외에 또 출제가 되는 게 수질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천의 수질 관리, 수질 모니터링하고 어떤 그 오염 물질이 오염 부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유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천의 수질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수질 예측을 하는 내용 바로 수질 모델링이죠. 자, 수질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 하천의 용존산소 부족 곡선 디오세그 커브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우리 이거 이 용존산소 부족 곡선 얘는 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그 모델이 되고 이거보다 좀 더 우리가 복잡한 3차원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다양한 그 수질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질 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부영양화. 자, 부영양화가 출제가 되는데 부영양화의 원인은 결국은 비점오염원 또는 여기서 그 하수 처리장 또는 폐수 처리장과 같은 점오염원 이런 데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 염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영양화가 일어나죠. 자, 부영양화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조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하천과 같은 그 수자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자, 그 물을 우리가 끌어다 쓰게 되는데 끌어다가 우리가 정수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류를 관리해야 되는데 조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조류 경보제라든가 이와 같이 조류가 얼마나 다량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하자 이와 같은 그 조류를 관찰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면 부영양화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부영양화. 그럼 부영양화를 줄이려면 결국은 비점오염원을 줄여야 된다. 또는 점오염원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질, 하천에서의 그 수질 내용 결국은 전체 우리가 내용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부영양화 이 내용, 부영양화와 조류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우리 수질관리 기술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됩니다. 자, 얘의 원인은 뭐냐? 결국은 비점오염원이다라는 거죠. 비점오염원.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질관리 기술사 문제를 보면 출제 빈도 가장 높은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부영양화, 조류, 그리고 비점오염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우리가 그 하천, 수자원에서 다루는 그 문제들, 여기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최근에 그래서 이 하천을
자연형 하천을 복원을 하자. 자연형 하천 복원을 하면 그 수질 개선 효과도 있고, 수질 개선 효과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침수 피해 방지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하죠. 그래서 생태 하천 복원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다음 하천, 뭐 하천보다는 이제 이 해상, 그죠? 그 바다 쪽이 될 텐데, 온배수 문제, 우리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 문제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루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질관리기술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런 하천만이 아니라 그 하천에 들어가는 이 방류수라든가 또는 하천 내 우리가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 이와 같이 수질 환경 기준, 자, 이 수질 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 기준, 이와 같은 수질 기준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질 기준. 상하수 기술사에서는 굳이 기준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수질 관리 쪽에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하천, 그 수자원에서 다룬 내용 한 요 정도 이게 출제가 되고, 이 수질관리기술사에서는 이송 쪽 비중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송 쪽에서는 치도수, 송수 또는 배급수 쪽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치도수는 잘 출제가 되지 않고요. 다음 그 정수 처리. 여기 또 있죠. 하천. 이와 같이 우리가 지표수가 있고, 표류수가 있죠. 표류수가 있고, 토양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점 오염원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폐수 등에 의해서 또는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이 된다라는 거죠.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자, 이것도 뭐 정수장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좀 그 개념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즉, 지하수 오염의 개요, 개요라든가, 토양 범용 토양 유출 공식, 그 RUSL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하수 토양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이냐, 그 지하수 복원 또는 토양 복원 방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수 처리로 들어가서 보면 각종 여기 정수 처리에서 공정들이 있죠. 착수정부터 해서 응집, 침전, 그 다음에 여과, 고도정수 처리, 그 다음에 정수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각 공정에 대한 원리, 그리고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그리고 설계할 때 설계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설계 시 고려사항, 그리고 각 공정 운전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원인은 뭐냐, 그리고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원인은 아니니까 대책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상하수 기술사에서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겹치게 되는데, 좀 다른 부분을 보면 뭐 비소 제거라든가 뭐 철망간 제거, 물론 이 내용들도 같이 상하수도에서도 출제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각 막공정, 고도 처리 중에 막공정이 있죠. 해수담수라든가 막공정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다음 합폐수 처리. 자, 합폐수 처리에서는 폐수 처리는 이쪽이죠. 폐수 처리는 뭐 그 공통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출제가 폐수 처리 쪽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가축 분뇨라든가 또는 우리가 산업시설 폐수 중에 좀 처리가 어려운 그런 폐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출제가 되는 문제로는 대표적인 게 염색 폐수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염색 폐수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가축 분뇨 외에도 광산 폐수,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그 폐수죠. 자, 광산 폐수라든가 분뇨 뭐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요. 다음 하수 처리 공정은 일반적으로 일침, 그 다음에 생물 반응조, 그리고 2차 침전지, 그 다음에 뭐 우리 3차 처리 여과가 있으면 여과, 그 다음 소독, 이렇게 해서 방류가 되죠. 폐수 처리에서는 좀 더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들이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응집 침전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요. 응집 침전. 자, 그리고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암모니아 탈기. 자, 암모니아 스트리핑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활성탄 처리라든가 흡착 처리 이런 것들 물론 정수 처리하고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처리가 출제가 되고, 뭐 막 이런 것도 겹치긴 합니다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슬러지 처리에서는 바로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 공통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과정 보면은 농축, 그 다음에 현미성 소화, 그 다음에 탈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탈수에서 나오는 탈수 케이크는 우리가 처분, 자원화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자원화. 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하면 현미성 소화. 이거는 뭐 상하수 기술사에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였는데, 수질 관리에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출제가 여기서 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반류수 처리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자원화 쪽으로는 이제 퇴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슬러지 처리도 뭐 우리가 상하수도 기술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다음 이송에서는 좀 상하수도 기술사에 비해서 내용은 줄어드는데, 이송 쪽에서는 부식 문제, 관해 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 배급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유수율. 여기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누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야겠죠. 그죠? 관 정비를 하는데 기술 진단. 자, 이런 내용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수 광고 쪽에서는 뭐 하수 광고 접합 방법이라든가, 부속 설비들,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요. 특히 요 하수관에서는 물론 부식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IEI, 뭐 CSO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하지만 이송에서 출제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펌프.
펌프 설비에 대해서는 펌프의 뭐 양정에 대해서 전양정에 대해서 문제라든가 또는 비속도 이런 것들, 또 운전점 이런 것들, 또 펌프 특성 이런 것도 물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죠. 바로 수격 작용, 공동 현상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산업시설 또는 그 폐수 처리 시설 이런 데서 우리 산업단지죠. 그 산업단지에서 비가 왔을 때 강우 시 이 각종 화학오염 물질들 또는 그 독성 물질들을 우리가 쓸고 얘가 비점오염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산업시설에서는 완충저류시설, 완충저류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환경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과 관련한 그 계획 이 급수량 산정한다라든가 또는 하수 정비 관련해서 계획 오수량을 산정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비와 관련해서는 침수도 수질 관리에서 침수도 뭐 출제가 됩니다. 침수 출제되고요. 그리고 CSO, 그죠? CSO 저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CSO 저감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뭐 이역하수도 이런 것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각종 정책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라든가 와스쿠 사업, 환경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죠. 스마트 상하수도. 자, 스마트 상하수도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요. 물순환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수오총이죠. 자, 수질관리기술사의 특성상 수오총 요거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수오총 출제가 자주 되고, 통합환경관리 최근에 그렇죠? 산업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또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관리라든가 물환경관리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산업 육성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출제된 걸로 뭐 출제비는 높지 않습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우리가 그 수질관리 기술사에서 출제되는 내용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지, 그 강의 노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면,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쭉 전체에서 다룬 내용들, 이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그 중에 출제 빈도가 높거나 또는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남았습니다. 그 10주 안에 전체 내용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려면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추렸고요. 그 강의 노트에 추렸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술사 시험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범위가 너무 넓다.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볼 것이냐.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공부 안만 해도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더더욱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점수를 올릴지. 자, 기술사 시험은 60점이라는 합격점이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합격자 수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위 5%의 답안을 작성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준비한 사람들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선정을 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강의 노트의 내용은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오고요.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하는데 참고한 참고 문헌이 있고, 그 다음 답안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답안 작성 키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한 분들이 많이 빼먹거나 이 부분을 준비를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시험은 많은 내용을 머리에 습득하는 시험이 아니라 많은 내용을 남들보다 더 지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시험, 물론 그런 시험이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도 합격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지식을 습득해도 늦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기존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유형으로,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지 각 이런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CS가 있네. 그럼 CS와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난이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유형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 그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구나, 이와 같은 답안을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 그걸 가지고 암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책, 여러분들 관련된 책을 쌓아놓고 보면 허리 정도까지 올 텐데, 그거 동그라미 치고 형광색으로 무슨 색칠놀이도 아니고 계속 색깔 칠해가면서 백날 봐야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직접 답안을 만들어서 그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암기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수업도 이와 같은 방법은 나올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 그 다음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자세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질 및 수자원 관리부터 나갈 텐데, 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